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은 발자크, 플로베르와 더불어 19세기 프랑스 문학을 주도한 모파상의 대표 장편 소설 여자의 일생입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은 홍신문화사에서 출간했고 이승재님이 정성스럽게 옮긴 책입니다. 1883년에 출간된 여자의 일생은 기드 모파상이 6년에 걸쳐 완성한 첫 장편 소설입니다. 모파상은 1850년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친구였던 플로베르에게 문학 수업을 받았습니다. 파리에서 법률을 공부하다 1870년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이 발발하자 입대했고요. 전쟁으로 재산을 날리는 바람에 전쟁 후엔 정부 부처에서 일하며 돈을 벌었고 그러다가 플로베르의 소개로 에밀 졸라를 비롯한 당시 파리의 자연주의파 문인들을 사귀게 됩니다. 그리고 에밀 졸라가 주축이 되어 엮은 단편집 매당 야화의 비갯덩어리를 발표하며 문단에 등단했습니다. 이 책의 원제는 어느 생애 또는 한 인생쯤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여자의 일생이라고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자의 일생이라는 제목 외에 다른 제목을 생각해낼 수 없을 만큼 화석처럼 굳어버린 제목입니다. 그런데 최근 모 출판사에서는 어느 인생으로 제목을 달고 출간이 되기도 했더군요. 꿈 많던 귀족 여인 잔느가 겪는 인생의 굴곡을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고 모파상의 작품 중 가장 사랑받는 작품입니다. 수도원을 나온 17살 잔느는 감미롭고 아름다운 사랑을 꿈을 꾸는데요. 용모가 수려한 젊은 귀족 줄리앙을 만나고 결혼을 합니다. 줄리앙은 난폭하고 탐욕스러운 기질과 야비할 만큼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 동료 귀족의 아내와 바람을 피우다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잔느는 남편을 잃자 외동아들인 폴에게 모든 기대를 다 걸고 집착을 하지요. 그런데 믿었던 아들은 매춘부에 빠져 일찍 잔느 곁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운명이 되는 일 하나 없이 불행하다고 여기며 살고 있는 어느 날 아들 폴의 아내가 여자 아기를 낳다 죽게 되면서 손녀를 데려오게 됩니다. 손녀를 안고 미친 듯이 입을 맞추는 잔느를 보면서 하녀 로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의 마지막 문장이기도 한데요. 그러고 보면 인생이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한 것도 불행한 것도 아닌가 봐요 라고 말입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여겨지신다면 소설 속 주인공 잔느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잔느가 우리에게 말하는 듯 싶습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니 지금 이 순간을 눈부시게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사랑을 꿈꾸기 시작했다. 사랑, 그것은 2년 전부터 그녀의 마음을 채워왔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과 더불어 불안감도 더욱 커져만 갔다. 이제 그녀는 마음대로 사랑할 수 있다. 이제는 그를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사랑할 사람을. 그는 어떤 사람일까? 그녀는 물론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없었고 또 생각해 본 일조차 없었다. 그는 바로 그였다. 그뿐이었다. 다만 그녀가 알고 있는 것은 자기는 온 마음을 다 바쳐 그를 사랑할 것이며 그도 온 힘을 다해 자기를 사랑해 주리라는 것뿐이었다. 둘은 이러한 밤이면 하늘의 별이 뿌리는 재 같은 빛속을 손을 맞잡고 몸을 바싹 붙여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걸을 것이다.
이 감미롭고 투명한 여름밤에 둘만의 사랑에 젖은 채 오직 사랑의 힘에 의해서만 상대방의 가장 깊은 생각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굳게 맺어져 산책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 파란도 없는 불멸의 사랑 속에서 끝없이 계속되리라. 그녀는 문득 그가 자기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자 갑자기 육감적인 전율이 파도처럼 발끝에서 머리 끝까지 휩쓸고 지나갔다. 그녀는 마치 자기의 꿈을 끌어안으려는 듯이 자기도 모르게 두 팔로 가슴을 꼭 껴안았다. 그리고 미지의 그 사람을 향해 내민 그녀의 입술 위로 봄의 입김이 마치 사랑의 키스를 해주듯 그녀의 의식을 몽롱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 스쳐 지나갔다. 갑자기 저쪽에서 저택의 밤길을 걸어가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미칠 듯한 기분으로 불가능이나 신의 섭리, 신의 가호, 기구한 운명의 장난 같은 것을 믿어보려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혹시 그분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또 정말 그가 문 앞에서 하룻밤의 잠자리를 청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발걸음 소리가 지나가 버리자 그녀는 마치 기만을 당한 것처럼 서글퍼졌다. 그러나 곧 자신이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깨닫자 그 미취광이 같았던 행동에 절로 웃음이 나왔다. 그녀는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번에는 얼마쯤 사리에 맞는 공상에 자신의 마음을 맡기고 미래를 내다보며 생의 발판을 세우려고 했다. 바다가 내다보이는 이 조용한 저택에서 그와 함께 살림을 꾸미리라. 아이는 둘을 낳을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는 딸을. 지금 두 아이가 플라타너스와 보리수 사이에 잔디밭에서 뛰어노는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다. 아빠와 엄마는 애정어린 눈길을 아이들 머리 위로 교환하며 대견한 눈빛으로 아이들 뒤를 쫓으리라. 그녀는 언제까지나 그와 같은 몽상에 잠긴 채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 달은 이미 하늘의 여행을 끝내고 바닷속으로 막 지려하고 있었다. 공기는 한층 싸늘해지고 동쪽 지평선이 훨씬 밝아왔다. 오른쪽 농장에서 수탉이 회치는 소리가 들리고 잇따라 왼쪽 농장에서 몇 마리가 거기에 화답을 했다. 닭들의 쉰 목소리는 닭장 너머 꽤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으며 어느덧 밝아오는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 둘 사라져가고 있었다. 어디선가 제잘거리는 새 소리가 들려왔다. 그 새 지저귀는 소리는 처음에는 나뭇잎 사이로 조심스럽게 들려오더니 점점 야무지고 떨리는 듯한 즐거운 소리로 바뀌어 가지에서 가지로 나무에서 나무로 번져갔다. 잔느는 문득 자신이 밝아진 빛 속에 있는 것을 느끼고 두 손으로 가리고 있던 얼굴을 들었다. 순간 찬란한 먼 동의 빛에 눈이 부셔 다시 눈을 감았다. 진홍빛의 구름 봉우리가 백양나무들로 한쪽이 가려진 채 깨어난 대지 위에 핏빛 같은 빛을 던지고 있었다. 그러자 이글이글 타는 듯한 태양이 찬란한 구름을 헤치고 나무와 들과 바다와 온 지평선을 불꽃으로 덮으면서 불쑥 솟아올랐다. 잔느는 행복감으로 미칠 것 같았다. 만물의 빛나는 아름다움 앞에서 미칠 듯한 기쁨과 끝없는 감동이 그녀의 가슴을 뒤흔들어 정신을 잃을 것 같았다. 이것은 내 태양, 내 여명이다. 새로운 생활의 출발이요. 희망의 문을 여는 순간이다. 그녀는 맑게 빛나는 공간을 향해 팔을 뻗어 태양을 끌어안고 싶은 욕망을 느꼈다. 다음 일요일 남작 부인과 잔느는 신부에 대한 미묘한 존경심에 이끌려 미사에 참석했다.
미사가 끝난 뒤 모녀는 신부를 목요일 점심 식사에 초대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고 신부는 키가 크고 점잖아 보이는 한 젊은이와 정답게 팔짱을 끼고 성기실에서 나왔다. 신부는 두 여자를 보자 기쁜 듯 놀란 표정을 하며 소리쳤다. 이거 참 잘됐군요. 남작 부인과 잔느 양. 이번에 새로 이웃이 된 라마르 자작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작은 머리를 숙여 인사한 다음 전부터 가까이 지내고 싶은 생각이었다며 사회 경험이 풍부한 신사답게 거침없이 이야기했다. 그는 여자들에게는 동경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남자들에게는 어딘지 불쾌한 느낌을 주는 미남자의 용모를 지니고 있었다. 검은 곱슬머리가 햇볕에 그을린 매끈한 이마를 덮고 있고 그린 듯한 굵은 눈썹은 흰자위가 좀 푸른빛을 띤 검은 눈을 깊이 있고 부드럽게 보이게 해주었다. 짙고 긴 속눈썹은 그의 눈에 어떤 정열을 깃들이게 했는데 그것은 살롱에서는 귀부인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거리에서는 바구니를 끼고 나온 모자 쓴 아가씨들의 눈길을 끌 만큼 매력적으로 보였다. 범인하는 듯한 눈의 매력은 심오한 사상을 지니고 있는 듯했다. 그리하여 대수롭지 않은 말 한마디도 사람들에게 그럴듯한 의미를 주었다. 윤기가 도는 무성한 수염은 곧 위험 있어 보이는 턱을 가리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인사말을 나눈 다음 헤어졌다. 이틀 후 라마르 씨는 처음으로 남작댁을 찾아왔다. 그가 왔을 때 남작 식구들은 객실의 창 앞에 서 있는 커다란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에다 시골풍의 긴 의자를 내어다 놓고 주위와 잘 어울리는지 살펴보고 있었다. 남작은 마주보고 앉을 수 있도록 보리수 아래에 긴 의자 하나를 더 갖다 놓고 싶어 했다. 그러나 짝지어 나란히 앉기를 싫어하는 부인이 한사코 이를 말렸다. 의견을 묻자 자작은 부인의 의견에 찬성했다. 그리고 나서 자작은 그 고정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혼자 여기저기 거닐어 보니 아름다운 곳이 많다면서 말할 수 없이 좋은 경치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때때로 그의 눈은 우연인 것처럼 잔느의 눈과 마주쳤다. 그녀는 이 갑작스런 눈길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눈이 마주치면 얼른 딴 데로 시선을 돌렸으나 거기에는 애무하는 듯한 감탄과 막 눈뜨기 시작한 공감의 정이 서려 있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라마르 씨의 아버지는 마침 남작 부인의 아버지인 대 퀴르토 씨와 가깝게 지냈던 친구 한 사람과 잘 아는 사이였다. 그리하여 이야기는 자연히 친척관계, 인척관계, 과거에 있었던 일 등으로 끝없이 이어졌다. 더욱이 남작 부인은 기억력이 비상하여 조금 더 헛갈리지 않고 복잡한 족보를 시시콜콜 캐내면서 다른 가문의 혈통관계를 밝혀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이야기 속에서 들어 기억나는 이름을 몇 개 떠올렸다. 이렇듯 동등한 가문들끼리 결혼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 공적인 대사건만큼이나 중요했던 것이었다. 그들은 만나본 일도 없는 사람들에 대해 친지라도 되는 듯 떠들어댔다. 그 사람들도 다른 곳에서 똑같은 투로 그들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들은 같은 계급, 같은 신분, 그리고 혈통이 같다는 단 한 가지 사실만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친구나 친척 사이인 것처럼 친밀하게 느끼는 것이었다. 남작은 본디 비사교적인 데다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아왔고 또 이 근처의 귀족 가문에 대해 전혀 몰랐다. 그래서 자작에게 그들에 관해 물어보았다. 라마르 씨가 대답했다. 이 부근에는 귀족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지방에는 토끼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말투였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세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 근처에 귀족 가문은 셋밖에 없었다. 노르망디 귀족의 대표격인 쿠틀리의 후작과 가문은 아주 좋으나 얼마쯤 세상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브리즈빌 자작 부부가 있었다. 그리고 끝으로 푸르빌 백작인데
그는 성격이 괴팍하여 부인을 죽도록 들볶는다는 소문이 있었으며 호숫가에 세운 브리에트 저택에서 사냥으로 나날을 보낸다고 했다. 그 밖에 자기네들끼리만 교제하면서 여기저기에 토지를 산 몇몇 벼락부자가 있었지만 자작은 그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작별 인사를 했다. 다른 사람들한테보다 더욱 공손하고 더욱 부드럽게 각별한 작별 인사를 하려는 듯 그의 마지막 시선은 잔느에게로 향했다. 남작 부인은 그를 매력있고 나무랄 데 없는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말했다. 남작도 맞장구 쳤다. 정말 그렇소. 확실히 기품 있는 집안에서 자란 젊은이구려. 다음 주 그는 저녁 식사에 초대되었다. 그리고 그 뒤로 그는 규칙적으로 남작의 저택을 찾아오게 되었다. 그는 대개 오후 4시쯤 찾아와서 어머니의 산책길에서 남작 부인을 만나 어머니의 운동을 도와주기 위해 그녀를 부축해 주었다. 외출하지 않을 때면 잔느도 남작 부인을 반대편에서 부축해 주었다. 세 사람은 똑바로 난 큰 길을 끊임없이 천천히 왔다 갔다 했다. 자작은 그녀에게 좀처럼 말을 걸지 않았다. 그러나 검은 비로드 같은 그의 눈은 곧잘 파란 만호 같은 잔느의 눈과 마주쳤다. 두 사람은 이따금 남작과 함께 이포르 마을로 내려가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바닷가를 산책하고 있을 때 라스티크 영감이 그들에게 다가와 파이프를 문 채 말했다. 남작날이 이 정도 바람이라면 내일 에트르타까지 가도 그다지 힘들이지 않고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잔느는 손뼉을 쳤다. 남작은 라마르시를 돌아보며 말했다. 자작 의향은 어떻소? 거기 가서 점심이나 듭시다. 이리하여 계획은 곧 결정되었다. 잔느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옷을 입느라고 꾸물거리는 아버지를 기다렸다. 그런 다음 두 사람은 이슬 젖은 들과 새소리가 울려 퍼지는 숲을 지나갔다. 자작과 라스티크 영감은 배 고패 위에 걸터앉아 있었다. 다른 사공 두 사람이 배 띄울 준비를 거들고 있었다. 사나이들은 어깨를 배전에 대고 힘껏 배를 밀었다. 라스티크 영감은 용골 밑으로 기름칠한 나무 지렛대를 밀어놓고 자기 자리로 되돌아가서는 사람들이 힘을 모으도록 목청을 길게 뽑아 영차 하고 장단을 맞추었다. 가까스로 바닷가 비탈에 이르자 배가 갑자기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헝겊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를 내며 둥글둥글한 자갈 위를 미끄러져 내려갔다. 배는 작은 물결이 이는 거품 위에서 멈춰섰다. 모두들 배에 올라 자리를 잡자 육지에 남은 두 사공이 배를 물결 위로 밀어넣었다. 바다에서 끊임없이 불어오는 산들바람이 물 위를 가볍게 스치면서 잔물결을 일으켰다. 배는 바닷가에서 점점 멀어졌다. 수평선을 바라보니 저쪽에 낮게 드리워진 하늘이 바다와 맞닿아 있었다. 잔느는 파도에 흔들리자 배멀리가 좀 났으므로 한 손으로 배전을 잡고 멀리 저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온갖 창조물 가운데 빛과 공간과 물, 이 세 가지만이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했다.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다. 키와 돛줄을 잡고 있는 라스티크 영감은 이따금 의자 밑에 숨겨둔 술병을 꺼내 병째로 들이마셨다. 그리고는 자기 몸에 분신 같은 파이프로 쉴 새 없이 담배를 피웠는데 그 불은 영원히 꺼질 데가 없을 듯 싶었다. 파이프에서는 끊임없이 가는 실 같은 푸른 연기가 새어나왔고 그의 입가에서도 역시 비슷한 연기가 새어나왔다. 남작은 뱃머리에 앉아 사공 대신 돛을 지켜보았다. 잔느와 자작은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두 사람 다 좀 거북해하고 있었다. 알 수 없는 그 어떤 힘이 그들의 눈길을 마주치게 했다. 마치 서로 잡아 끄는 힘이 암시한 듯 두 사람은 동시에 눈길을 들었다. 그것은 남자가 못생기지 않고 여자가 아름다울 때
필연적으로 두 남녀 사이에 급속히 일어나는 미묘하고 막연한 감정으로서 이미 두 사람 사이에는 그것이 싹트고 있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은 행복을 느꼈는데 그것은 아마 두 사람이 서로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태양은 그 아래 펼쳐진 망망한 바다를 한층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려는 듯이 높이 높이 솟아올랐다. 그러나 바다는 교태라도 부리듯 엷은 안개로 몸을 감싼 채 햇빛을 가렸다. 바다 위에 나지막히 드리워진 투명한 금빛 안개는 아무것도 가리지는 못했으나 먼 풍경을 훨씬 부드럽게 보이게 해주었다. 태양은 끊임없이 열기를 내뿜으며 반짝이는 구름을 녹이려 했다. 태양이 온 힘을 다해 내리비치자 어느덧 안개는 증발되어 사라져버렸다. 그러자 거울처럼 매끄러운 바다는 찬란한 햇빛 속에서 빛을 반사하기 시작했다. 잔느는 이 풍경에 완전히 도취되어 중얼거렸다. 아,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작이 대꾸했다. 네, 정말 아름답군요. 이 아침의 청명한 빛은 두 사람의 가슴 속에 메아리 같은 것을 일게 해주었다. 그때 갑자기 마치 바다를 걷고 있는 절벽의 두 다리처럼 에트르타의 문 모양의 바위가 나타났는데 배가 드나들 수 있을 정도의 높이로 아치를 이루고 있었다. 한편 끝이 뾰족한 바위탑이 첫 번째 활 모양의 문 앞에 우뚝 솟아 있었다. 배가 바닷가에 닿았다. 남작이 먼저 내려 밧줄을 당겨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바닷가에 메어두는 동안 자작은 잔느가 물에 젖지 않도록 두 팔에 안아 무태 올려놓았다. 두 사람은 이 짧은 포옹에 흥분된 채 나란히 서서 단단한 자갈밭을 걸어 올라갔다. 그때 갑자기 라스티크 영감이 남작을 향해 하는 말이 두 사람 귀에 들려왔다. 보아하니 어떻든 천생배필 같습니다. 바닷가 작은 주막에서의 점심은 참 즐거웠다. 바다는 목소리와 생각을 마비시켜 그들을 침묵해 했으나 식탁에 앉자 그들은 마치 휴가 중인 아이들처럼 짓거리기 시작했다. 하찮은 일에도 그들은 끝없는 기쁨을 느꼈다. 라스티크 영감은 식탁에 앉으며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는 파이프를 조심스럽게 베레모 속에 감추었다. 이것을 보고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빨간 코가 마음에 들었던지 파리 한 마리가 몇 번씩이나 날아와 앉으려 했다. 영감이 파리를 잡기에는 느린 손짓으로 겨우 쫓아버리자 파리는 제 동료들이 이미 더럽혀 놓은 얼룩진 모슬린 커튼에 가서 앉았으나 여전히 영감의 그 반질반질한 코를 노리고 있는 듯했다. 파리가 날아올 때마다 웃음이 터져나왔다. 간지러워 귀찮아진 영감이 화를 벌컥 내며 에이, 그놈 참 끈질기기도 하군 하고 중얼거렸다. 이에 잔느와 자작은 눈물이 나올 만큼 웃으면서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냅킨을 입에 갖다 댔다. 커피를 마시고 나자 잔느가 물었다. 산책이나 좀 할까요? 자작이 일어섰다. 그러나 남작은 자갈밭에서 햇볕을 쬐는 편이 좋겠다고 했다. 둘이서 갔다 오게. 1시간 뒤에 여기서 다시 만나지. 두 사람은 이 마을의 초가집 몇 채를 곧장 가로질러 농장인 듯한 저택을 지나 길게 뻗은 넓은 골짜기로 들어섰다. 파도의 움직임이 몸의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게 한 데다 소금기를 머금은 대기가 한층 더 시장기를 느끼게 해주었던 참에 막 끝낸 점심 식사가 그들을 멍하게 했고 큰 웃음소리가 그들의 신경을 흥분시켰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끝없이 들판을 달리고 싶은 얼마쯤 광적인 욕구에 사로잡혀 있었다. 뜨겁게 달아오른 하늘 아래 그 밖에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눈부시게 반짝이는 푸른 하늘은 불길 가까이에 있는 쇠붙이처럼 누런 빛을 띠고 있었다. 저 멀리 오른쪽에 작은 숲이 보였으므로 두 사람은 그리로 걸어갔다. 두 산비탈 사이로 깊숙이 난 좁은 오솔길이
햇빛도 뚫지 못하는 커다란 수목 아래로 뻗어 있었다. 그곳으로 들어가자 싸늘한 냉기가 두 사람을 감쌌다. 그 습기는 가슴속까지 스며들어 소름을 돋게 했다. 빛과 신선한 공기를 받지 못하여 풀이라곤 자취도 없었다. 이끼만이 땅을 덮고 있었다. 그들은 앞으로 걸어갔다. 저기 앉을 만한 데가 있군요. 잔느가 말했다. 두 그루의 고목이 죽어 있었다. 숲 사이에 뚫린 구멍으로 밝은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땅을 따스하게 하여 잔디와 민들레와 칡덩쿨을 일깨우고 안개처럼 아련한 작은 흰꽃과 몰래 같은 디기탈리스 꽃을 피게 했다. 나비, 꿀벌, 왕벌, 파리만한 모기, 날개 달린 수많은 곤충, 붉은 점이 있는 무당벌레, 푸른 빛을 내뿜는 딱정벌레, 촉각이 달린 검은 벌레 등 온갖 벌레들이 겹겹이 쌓인 잎으로 싸늘해진 그늘 속에 패어있는 따스한 빛의 우물 안에 떼지어 모여 있었다. 기분이 참 상쾌하군요. 시골은 정말 아름다워요. 때때로 나는 꽃 속에 숨은 벌레나 나비가 되었으면 할 때가 있어요. 두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취미에 대해 사람들이 늘 마음속에 이야기를 할 때 쓰는 낮고 은근한 말투로 말했다. 자작은 이미 사교계에 염증이 났고 몸이 건조하고 언제나 판에 박은 듯한 자신의 생활에도 실증이 났다고 했다. 사교계. 그녀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기는 했지만 도저히 전원 생활과는 비할 바가 못 된다고 확신하고 있는 터였다. 서로의 생각이 가까워질수록 두 사람은 더욱 예의를 갖추어 서로를 무슈와 마드모아젤이라고 불렀으며 그들의 눈길은 웃음을 머금은 채 더욱 자주 마주쳤다. 하나의 새로운 호의가 그들의 마음속에 파고들어 한층 넓은 애정과 미처 꿈꾸어 보지 못했던 온갖 사물에 관한 관심이 생겨나는 것 같았다. 이윽고 두 사람은 되돌아왔다. 그러나 남작은 걸어서 벼랑 꼭대기에 걸려있는 처녀의 방이라는 동굴을 향해 떠난 뒤였으므로 두 사람은 주막에서 남작을 기다리기로 했다. 남작은 바닷가를 오랫동안 산책하고 저녁 5시가 되어서야 나타났다. 모두들 다시 배에 올랐다. 배는 순풍을 받고 미끄러지듯 떠났는데 물결이 잔잔하여 나아가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였다. 바다의 권태가 다시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들었다. 이윽고 잔느가 입을 열었다. 여행을 하고 싶어요. 자작이 대답했다. 그래요. 하지만 혼자 하는 여행은 쓸쓸합니다. 서로의 감회를 나누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둘쯤은 같이 떠나야 하죠. 잔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건 그래요. 하지만 나는 역시 혼자 산책하는 것이 더 좋아요. 혼자 공상에 잠겨 있을 때는 참 즐겁거든요. 자작은 오랫동안 그녀를 쳐다보았다. 둘이서도 공상할 수 있지요. 잔느는 눈을 내리깔았다. 이것은 암시일까? 아마 그럴지도 모른다. 그녀는 좀 더 먼 곳을 보려는 듯 수평선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그리고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이탈리아에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리스에도. 네, 그래요. 그리스가 좋을 거예요. 또 코르시카에도. 코르시카는 참 아름답고 소박한 곳일 거예요. 자작은 산장과 호수가 있는 스위스가 더 좋다고 했다. 아니에요. 나는 코르시카 같은 새로운 고장이나 추억에 찬 유서 깊은 나라가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 역사를 배웠던 민족의 유적을 찾는다든가 위대한 사적이 이룩된 장소를 답사한다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일 거예요. 자작은 그녀처럼 흥분하지 않고 말했다. 나는 영국에 대해서 많은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배울 점이 많은 나라이지요. 이리하여 두 사람은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양극에서 적도까지의 사이에 흩어져 있는 여러 나라의 재미있는 점을 이야기하고 중국이며 여러 민족들의 믿어지지 않는 풍습이나 거짓말 같은 풍경에 황홀해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는 프랑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여름은 서늘하고 겨울은 따뜻한 온화한 기후에 풍요로운 전원, 푸른 숲과 잔잔한 강이 흐르며 아테네의 영광 이후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미술에 대한 숭배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입을 다물었다. 이제는 마지막 훈풍도 멎어 잔잔한 물결마저 일지 않았으며 움직이는 것 같지 않은 배는 붉게 물들어갔다. 끝없는 평온이 공간을 채우고 자연의 온갖 요소가 서로 만나는 언저리에서 침묵하고 있었다. 한편 거대한 바다는 하늘 아래 젖어 반짝이는 배를 활 모양으로 출렁이며 거대한 신부처럼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태양이라는 연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태양은 포옹의 욕정에 타오르는 듯 이글이글 불타면서 낙조를 서둘렀다. 드디어 바다는 태양을 깨어났으며 조금씩 그 태양을 삼켜버렸다. 수평선 위로부터 서늘한 바닷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삼켜진 태양이 세상에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 한 줄기 전율이 바다 한가운데에 잔물결을 일으켰다. 라스티크 영감은 노를 젓기 시작했고 모두들 바다가 인광으로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잔느와 자작은 나란히 앉아 배가 뒤로 남기고 가는 은빛 물결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이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막연히 먼 것을 바라보며 오직 달콤한 행복에 잠겨 저녁 공기를 마시고 있었다. 잔느는 한 손을 의자에 짚고 있었는데 우연인 듯 자작의 손끝이 그녀의 피부에 닿았다. 이 가벼운 접촉에 그녀는 놀라고 행복하고 마음이 혼란되어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침실로 들어갔을 때 그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설레고 감격에 차서 곧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그녀는 괴종시계를 바라보았다. 그 작은 꿀벌이 다정했던 친구의 심장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은 자기 생애의 증인이 되어주리라. 가볍고 규칙적으로 제잘거리는 소리를 내며 자기의 기쁨과 슬픔의 동반자가 되어주리라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그 날개에 입을 맞추려고 금빛 꿀벌을 멈추게 했다. 무엇에나 입을 맞추고 싶은 기분이었던 것이다. 전에 책상 서랍 속에 낡은 인형을 감추어 두었던 것이 생각났다. 그녀는 그것을 찾아냈는데 마치 다정한 친구라도 만난 듯이 기뻤다. 그녀는 인형을 가슴에 꼭 껴안고는 채색한 볼과 곱슬곱슬한 머리에 미친 듯이 입을 맞추었다. 그녀는 두 팔에 인형을 안은 채 생각했다. 그분이 바로 수없는 미러를 약속하고 더없이 친절한 신의 뜻으로 만나게 될 나의 남편일까? 나를 위해 창조된 존재이며 내 생애를 바치게 될 사람이 바로 그일까? 그와 내가 장차 은근한 사랑으로 결합하여 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녀는 지금까지 자기의 열정인 듯한 생명에 설레는 약동, 미칠 듯한 황홀감, 마음속을 뒤흔드는 감정을 느껴보지 못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작을 사랑하기 시작한 것 같았다. 왜냐하면 자작을 생각할 때면 정신이 몽롱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자작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했다. 자작이 곁에 있으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눈길이 마주치면 얼굴이 붉어졌다 창백해졌으며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몸이 떨렸다. 그날 밤 그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날이 갈수록 그를 사랑하고 싶은 안타까운 욕구가 점점 강하게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딸에게 일렀다. 내일 아침에는 아름답게 차리도록 해라. 왜요, 아버지? 아버지는 대답했다. 그건 비밀이다. 이튿날 그녀가 산뜻하게 화장하고 아래층에 내려가 보니 객실 테이블 위에 과자 상자들이 쌓여 있고 의자 위에는 큼직한 꽃다발이 하나 놓여 있었다. 마차 한 대가 뜰 안으로 들어섰다. 그 마차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팩한 거리 르라 제과점 결혼 피로연. 라마르 자작이 나타났다.
꼭 맞는 바지가 그의 발이 작음을 뚜렷이 보여주는 예쁜 에나멜 장화를 덮고 있었다. 허리가 꼭 맞는 긴 프로코트의 앞가슴 사이로 셔츠의 레이스가 내다보였다. 몇 겹씩 감은 날씬한 넥타이는 특별히 위엄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갈색 머리를 꼿꼿이 치켜들게 하고 있었다. 그는 여느 때와 아주 달라 보였다. 늘 보아오던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인상을 주는 듯한 모습이었다. 잔느는 어리둥절하여 처음 보는 사람인 듯 물끄러미 그를 바라보았다. 잔느는 그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야말로 나무랄 데 없는 귀족, 당당한 영주라고 생각했다. 자작은 미소 지으며 허리를 굽혔다.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자네는 더듬거렸다. 준비라니요? 대체 무슨 말씀이죠? 그녀의 아버지가 대답했다. 이제 곧 알게 될 거다. 남작 부인의 기운을 돋우기 위해 차가운 수프를 가지고 나온 리디빈이 말했다. 마치 결혼하는 것 같아요, 마님. 이포르 마을에 들어서자 모두들 마차에서 내려 걸어갔다. 그들이 마을을 지나감에 따라 주름진 새 옷을 입은 어부들이 집에서 나와 인사하고 남작과 악수를 나누고는 행렬을 뒤따랐다. 잔느는 자작의 팔을 잡은 채 앞장서서 걸어갔다. 성당 앞에 이르자 모두들 멈춰 섰다. 이어서 세 사람의 늙은 성가대원이 따라 지나갔는데 그중 한 사람은 다리를 절었다. 다음에는 세르팡이라는 관악기 나팔수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불룩한 배 위에 황금빛 영대를 두른 신부가 지나갔다. 그는 미소와 목례로 인사하고 나서 눈을 반쯤 감고 기도문을 중얼거리며 삼각모를 콧등까지 내려 쓴 채 흰옷을 입은 수행원들의 뒤를 따라 바다 쪽으로 걸어갔다. 바닷가에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꽃다발로 장식한 새 배를 둘러싸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 배에 돛대며 돛치며 밧줄은 미풍에 나부끼는 리본들로 덮여 있었고 뒤쪽에는 잔느라는 배의 이름이 금색으로 쓰여 있었다. 남작의 돈으로 만든 이 배의 선장인 라스티크 영감이 행렬 앞에 섰다. 남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동작으로 일제히 모자를 벗었다. 큰 주름들이 어깨까지 늘어지는 검은 망토를 머리에 쓰고 있는 믿음이 두터운 여신도들이 한 줄로 나란히 걸어오다가 십자가가 눈에 띄자 원을 그리며 꿇어앉았다. 신부는 성가대의 두 소년 사이에 서서 배 한쪽 끝으로 걸어갔다. 한편 다른 쪽에서는 흰 옷에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세 명의 늙은 성가대원이 맑은 하늘 아래 수염이 덥수룩한 턱으로 제법 위험 있는 표정을 지으며 악보를 보면서 입을 크게 벌려 곡조도 맞지 않은 성가를 부르고 있었다. 소리 없이 투명한 바다는 명상에 잠긴 채 자기 품에 안긴 작은 배의 영세식을 지켜보는 듯했다. 다만 잔물결이 자갈밭을 긁으면서 나지기 갈퀴 소리를 낼 뿐이었다. 날개를 편 흰 갈매기떼가 푸른 하늘에 곡선을 그리며 날아갔다가는 다시 선회하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 싶은 듯 꿇어앉은 군중들 위로 되돌아오곤 했다. 5분 동안이나 아멘을 외치고 나서야 성가가 끝났다. 그러자 신부는 혀가 꼬부라진 소리로 라틴어를 몇 마디 중얼거렸으나 사람들은 그 억양밖에 알아듣지 못했다. 자작은 미남다운 의젓한 모습을 잃지 않았으나 처녀는 갑작스러운 감격에 숨이 막혀 왠지 눈앞이 아찔해지는 것 같아서 이가 맞부딪힐 만큼 몸을 떨었다. 얼마 전부터 그녀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꿈이 지금 일종의 착각 속에서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신부는 바로 옆에서 축복을 하고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성가를 부르고 있다. 돌연 어떤 환각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자신의 결혼식이 거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녀의 손가락은 지금 신경질적으로 떨린 것일까. 그녀 마음속의 초조함이 혈관을 따라 달려 그의 심장에까지 전해졌을까. 그는 그것을 이해했을까. 짐작했을까. 그녀처럼 자작도 일종의 사랑의 도치 같은 것에 사로잡혔을까.
아니면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미루어 어떤 여자라도 자기에게 저항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그녀는 갑자기 그가 자기 손을 처음에는 가만히, 그 다음에는 좀 더 세게, 그러고는 으스러질 정도로 꽉 쥐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는 얼굴빛 하나 달라지지 않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나지막하게 말했다. 잔네, 당신만 좋다면 이것이 우리의 약혼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마치 네라고 대답하는 듯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때 성수를 뿌리고 있던 신부가 그들의 손가락 위에도 몇 방울 떨어뜨려 주었다. 그것으로 의식이 끝났다. 여자들은 일어섰다. 돌아갈 때는 저마다 뿔뿔이 흩어져서 갔다. 성가대 소년의 손에 들려있는 십자가는 이미 그 위엄을 잃었다. 그들의 머릿속에 파고드는 똑같은 생각이 그들의 걸음을 음식이 차려진 곳으로 재촉하고 입에 군침이 괴게 하고 뱃속까지 내려가 장에게 노래 부리게 했다. 레 페풀에서 맛있는 음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큰 식탁이 뜰 안 사과나무 그늘 아래 차려져 있었다. 어부와 농부를 섞어 60명 남짓한 사람들이 거기에 자리 잡았다. 한가운데 남작 부인이 앉고 그 양옆에 이포르의 신부와 레 페풀의 신부가 앉았다. 맞은편에는 남작이 촌장 부부 사이에 끼어 앉아 있었다. 이미 늙고 말라빠진 시골 여자인 촌장 부인은 주위에 앉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인사하기에 바빴다. 자작 옆에 앉은 잔느는 행복의 세계를 여행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다만 기쁨으로 머리가 혼란되어 입을 다무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물었다. 당신 이름은 뭐예요? 자작이 말했다. 줄리앙입니다. 아직 모르셨습니까? 그녀는 그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줄리앙, 앞으로 얼마나 자주 부르게 될 이름인가. 식사가 끝난 뒤 앞들은 어부들에게 내주고 일행은 저택의 뒤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남작 부인은 남작에게 기댄 채 두 신부의 호의를 받으며 여느 때와 같이 운동을 시작했다. 잔느와 줄리앙은 관목숲까지 가서 풀이 우거진 오솔길로 들어섰다. 벼랑간 자작이 그녀의 손을 잡고 물었다. 내 아내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그녀는 다시 고개를 푹 숙였다. 그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대답해 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그러자 그녀는 조용히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자작은 그 눈길 속에서 대답을 읽을 수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남작은 잔느가 채 일어나기도 전에 그녀의 침실에 들어와 침대 끝에 걸터 앉으며 말했다. 라마르 자작이 너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는구나. 그녀는 이불 속에 얼굴을 파묻고 싶은 심정이었다. 아버지는 말을 계속했다. 대답은 나중에 해주겠다고 했다만 그녀는 감동으로 목이 메어 가슴이 답답했다. 조금 뒤 남작은 웃으면서 덧붙였다. 네 의견을 듣지 않고 결혼을 결정하고 싶지 않았다. 네 어머니와 나는 이 결혼에 반대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너에게 강요할 생각은 없다. 너는 상대방보다 훨씬 부유하지만 일생의 행복을 생각할 때는 돈 같은 것에 구애받아서는 안 된다. 자작에게는 양친이 없다. 그러니 만일 네가 자작과 결혼한다면 우리 집에 아들이 하나 들어오는 셈이지. 하지만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딸인 네가 남의 집으로 가게 되는 거다. 그 사람이 우리 마음에는 들지만 너는 어떠냐? 네 마음에도 들던? 그녀는 귀까지 빨개지며 낮은 소리로 더듬거렸다. 좋아요, 아버지. 그러자 아버지는 딸의 눈속을 들여다보고 웃으며 나지막히 말했다. 나도 그럴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저녁 때까지 술 취한 사람같이 지냈다.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의식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이것을 짚는다는 것이 다른 것을 집어들고 걷지도 않았는데 두 다리는 피로할 대로 피로했다. 6시쯤 그녀가 어머니와 함께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 앉아있는데 자작의 모습이 보였다. 잔느의 가슴은 미칠 듯이 뛰기 시작했다.
자작은 조금도 흥분한 기색 없이 가까이 다가왔다. 바로 앞에까지 오자 그는 남작 부인의 손을 잡아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나서 잔느의 떨리는 손에 입술을 갖다 대고 감사와 애정이 담긴 키스를 했다. 이리하여 황홀한 약혼 시절이 시작되었다. 단둘이서만 객실 한 구석이나 황량한 들판이 펼쳐진 관목숲 속에 비탈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때로 어머니의 산책길을 걸으며 그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녀는 어머니의 발길에 남겨놓은 먼지 자국 위로 눈길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일단 일이 결정되자 모두들 결말을 서두르고 싶어 했다. 그리하여 결혼식은 6주일 뒤인 8월 15일에 올리기로 하고 신랑 신부는 곧 신혼여행을 떠나기로 합의를 보았다. 여행지에 대해 의논할 때 잔느는 코르시카 섬을 택했다. 코르시카라면 이탈리아의 도시에서보다 단둘이 있을 시간이 더 많으리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그날을 그다지 초조하게 기다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아기자기한 애정에 쌓여 뒹굴거나 감미로운 애무를 음미하고 손가락과 손가락을 서로 끼고 두 영혼이 섞여들 것 같이 긴 열정적인 시선으로 교환하는 행위에 말할 수 없는 쾌감을 느끼며 마음껏 안아보고 싶다는 야릇한 욕망에 사로잡혀 막연하게 괴로워하며 기다렸다.